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수요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뭐 하루에 한 시간에 몇 개씩 나눠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하나의 주제를 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 여러분들 저희가 보내드린 윤석열 특집 역전의 용사들 잘 보셨죠?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존 V0 김건희, 윤석열보다도 더 정말 묘령에 쌓여있는 이 김건희 얘기, 오늘 또 정계환 대표가 엄청난 얘기를 우리들에게 풀어준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요. 또 그리고 최인호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웃으세요? 아니 근데 얘기하시면 갑자기 되지. 이렇게 딱 앉아 보니까 네. 야 정교환 저거 오늘 또 크게 사기 실망이다 이런 딱 느낌으로 방송 보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다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예, 노영희 변호사님이 비슷하다고요? 노희 변호사 우리 다 비슷합니다. 그 네. 최인호 의원이 이제 한 2년 선배 되시고요. 네. 저희들이 노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이제 그래요? 그 잔나비띠거든요. 두 분이 동갑이세요, 그러면? 80년이 잔나비띠고요. 노 변호사님 80년이잖아요. 네, 80년. 여러분, 제가 80년입니다. 뭐 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계환 대표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아주 재미도 있지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많은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인건 김건희 본색 집중 탐구 한번 서두를 열어주십시오. 아니 김건희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나 지금도 잘했다라고 버티고 있을까? 제가 확실한 거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은 김건희와 친했던 것 자체를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후회하고 있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같이 뭘 나눠 먹기도 하고, 뭐 같이 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김건희는 거기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다. 자기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제 분위기인데, 왜 이런 이제 멘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새롭게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걸 우리가 좀 더 보태서 하는 것도 있는데, 참 특이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유형의 인간이다라는 거를 이제 일단 결론으로 내겠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참 얼마나 이제 독특한 인생사를 했는지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 잘 아셔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쟁이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김건희가 거짓말쟁이다. 이래저래 보니까 김건희 씨 형제들이, 그러니까 강남에서 뭐 학교를 다녔다. 자기 오빠는 강남 쪽에 있는 뭐 학교, 충암고등학교죠. 그 동기들이 막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원순 씨는 사업을 양평 쪽에서 하고 있었고, 무슨 숙박 사업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릴 때 모텔 사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중고등학교 때 막 기억을 떠올렸던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거의 뭐 별다른 그러니까 인상적인 게 거의 없었다. 평범하다면 좋은 말이고, 그런데 이제 한 20, 30년이 지나서 V0까지 가니까 도대체 이제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 뭐 이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들려오던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뭐 알려졌던 내용들도 세상사에 많지만, 하여튼 진짜 연구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대학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20대 때 어떤 계기로 술집에 나가게 되었다. 뭐 술집에서 마담이었던, 아니면 뭐 접대부였던, 아니면 한 번씩 불려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통 부모가 보냈다 또는 스스로 찾아갔다.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닌가요? 김건희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림 담당 공무원이었고, 최은순도 뭐 그 당시에 부동산 이쪽 저쪽으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뭐 사기 사건에 엄청 이제 휘말려 있지만, 아예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면으로 보면은 볼케이노라는 데 있잖아요. 건망기 거의 확실하거든요.
볼케이노. 그다음에 뭐 줄리라는 이름도 지금은 이제 별로 뉴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볼케이노라고 하는 그 술집에서 근무했던 게 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 있는 네, 그 저 뭡니까 이제 지하에 있는 그 술집 그렇죠. 말하는 르네상스 거예요? 호텔 사거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룸사롱이다 또는 아니면 일반 유흥주점이다. 뭐 이것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명칭은 모르겠고 거기에서 어쨌든 이제 접객원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풀타임이었나 아니면 파트타임이었나 아니면 한 번씩 갔느냐 이제라고 이제 하는 것이 뭐 그것은 이제 이미 정설로 돼 있고 줄리라는 소송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줄리 소송을 하면 줄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다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총 지금 걸려 있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될 거고 재판도 2개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거기에 당사자들이 단 한 번도 나와서 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줄리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다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줄리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줄리라고 했다는 사람은 정은 쉽게 보면 정인으로 나오는데 줄리가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줄리도 사실은 별로 뉴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줄리라고 불렀다라는 이제 전제로 본다면 왜 거기에 갔겠느냐 김건희가 20대 때 이제 그러면 결국 연결 지점이 이제 조 회장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취재를 좀 했지 않습니까? 초혼으로 결혼 생활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혼인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을 제가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여전히 볼케이노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다. 혼인을 하고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라고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조정이나 요구를 계속 김건희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력하게 거론된 사람이 조 회장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제 정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언의 신빙성 문제는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면 결혼 생활도 중간에 1년 정도 하다가 이혼까지 가야 되는 상황 같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이쪽 생활을 완전히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서울법대 나온 조 회장과 뭔가 이런 것들을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했던 것 아니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검찰의 인맥이 있다 없다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 지점부터 김건희는 아주 특이한 형태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또는 결혼생활을 했다 이런 거하고 좀 이제 다른 상황이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미스테리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가 사실은 올해 8월에 영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전직 웨이터들이 나눈 사적인 대화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당시에 웨이터명 조용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윤석열 파면 이후에 서울의 소리에 제보를 해왔다. 이제 이렇게 서문을 열면서 녹취록의 대화를 들어보면 조용필이라고 하는 이 볼케이노 웨이터가 웨이터 일을 그만둔 1996년 이후에 김건희가 볼케이노 마담으로 들어왔다. 이런 사실은 2000년대까지 웨이터로 일을 했던 후배가 목격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출근해서 여자 대기실로 현관 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못 보는 여자가 하나 서 있었는데 새로운 마담이라고 하더라. 이게 이제 후배 웨이터가 말한 내용인데 오늘부터 온 마담 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김건희가 바로 그 줄리다. 뭐 이제 이런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유흥업소 접대부 아가씨가 아니라 언니들을 관리하는 뭐 새끼 마담 10명 중 1명이었다. 오래 일하진 않고 잠깐 있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요. 이 볼케이노가 바로 이제 우리 그 정기한 대표가 말하는 그 강남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있는 그 볼케이노를 말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뭐 거기에서 새끼 마담이든 뭐 적객원이었든 뭐 일단 그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서 일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름도 줄리라고 불렸는데 그 이제 관계를 청산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도 이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그럼 이제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누가 그 의사가요? 그 의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이제 의과대학을 나와서 성형외과 의사를 아산병원에 하고 있었잖아요. 산부인과가 아니라 성형외과예요? 이제 산부인과 처음에 아산병원에 의사를 하다가 뒤에 이제 개업할 때는 성형외과로 이제 개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서 뭐 이런 게 진료 과정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사귀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도 이제 굉장히 좋았던 집안인데 광주에서 아버지가 약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이었는데 이제 막상 만나고 보니까 이 남편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이제 결혼 생활 중에 하니까 밤에 뭐 나갔다거나 뭐 잘 안 들어온다거나 이제 이런 걸 있으면서 뭔가 이제 미심쩍어서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파혼의 위기에 이제 오니까 결국 그 한 집안의 약국 집안의 장남이 의사고 차남도 의사거든요. 그 집은 그 의사인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이혼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그 가정에 이제 불안 환경이 있고 또 어디까지 그러면 김건희가 그 당시에 이중적인 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100% 알았다 아니면 시부모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시아버지는 굉장히 일찍 그 사건 때문에 돌아갔으니까 가정이 아예 풍비박산이 돼 버렸죠. 그리고 김건희의 첫 남편은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미국에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고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으로 이제 갔다가 또 몇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을 또 차리기도 했고 하는데 지금도 어느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내란이 터지기 전까지 뭔가 이거는 이제 사적 영역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만약 공적인 무엇이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뭐냐라는 부분까지 나오니까 이 마지막에 김건희가 발악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제 실제 밝혀지면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정계한 평론가가 인간 김건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취재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인간 김건희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완전히 이중인격자 또는 다중인격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요? 아니, 자기가 이제 주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데 가서는 완전히 대장 노릇을 하고 또 바깥에 나와서는 너무나도 국민들 앞에서는 뭐 조용하게 내조만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정말로 컴컴한 곳에 가서는 무엇이든 다 저지르고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어떤 집단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결혼에 실패했다 또는 결혼을 일단 끝내고 그 뒤에 만났던 사람이 양모 씨를 만나게 되고 동거 상태에 있고 그 뒤에는 양모 씨하고 끝을 내니까 윤석열과 뭔가 관계를 맺고 결국 결혼으로 골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검찰이라는 조직을 완전히 사유화시켜서 모든 조직원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윤석열 중심으로 한 게 아니죠. 김건희 중심으로 다 이렇게 이제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이게 김건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범죄 사실은 검찰을 완벽하게 본인이 통제하면서 생겼던 일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김건희는 다중인격자로서 윤석열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솔직히 하면 김건희는 돈벌이에 미친 여자죠.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에 꼽혀가지고 자, 남편을 그러면 대통령이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그 미친 짓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본인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을 하게 된 것이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는 다중인격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면 뭐 말 잘하고 야 이제 우리 일본말 한번 쓰겠습니다. 의원님 와 저 사활이 좋네 남자 같네 좋네 시원하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돈을 진짜 500만 원만 봉투에 넣어 그것도 남한테 받은 돈 줬을 거 아니에요. 5천만 1억씩 이렇게 야 선거에 정치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건진 불러들이죠. 누굴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슈킹 다 하고 그 돈 가지고 일부 맹태형한테 500만 원 주고 문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살아왔으니까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돈벌이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권력이라는 게 자기한테 딱 다가온 거죠.
그때 손을 대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것 하면 다 먹을 수 있겠네 라는 걸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없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원래 김건희 돈이 없었어요. 최초에 결혼할 때도 그 가락동 쪽에 아파트가 한 30평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락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강남에 뭐 벨트가 돼서 송파라인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아파트 하나 정도를 가지고 올 정도의 수준. 그게 재산이 전부였다. 그때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면 대체로 우리 생각은 그냥 서민들보다 조금 나면 이제 괜찮은 정도였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혼수품으로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때 결정적으로 최은순이 지금 이제 나오는 정대택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기치면서 돈 몇억 가져와서 몇십억 먹고 그거 다 덮어 씌우고 5대5로 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 때 그 시절 초원 시절만 하더라도 김건희는 돈이 없었죠. 돈이 없었고 돈을 이제 아주 많이 벌어야 되는 집착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볼케이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조남욱 회장을 만나잖아요. 조남욱 서울법대고 그 삼부토건이라는 거 가지고 있고 강남의 그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거기는 완전히 부의 상징 중에 상징이지 않습니까? 거기 주인하고 이제 연을 맺고 인연을 맺으면서 거기에서 적당하게 뭐 용역을 수행해 준다든지 이런 걸 했을 거고 그 네트워크 만들어지는 게 검찰 서울법대 뭐 인맥 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영역과 다른 쪽으로 가버린. 그거 없이 시작해서 그렇다고. 없이 시작했으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를 절대로 못하는 사람인 것이었죠. 그 방금 이제 남자들 여러 명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윤석열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전에 보면 아까 조 회장 또 양 검사 다 윤석열과는 절친한 사이들이잖아요. 그냥 절친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관계들을 맺고 또 가장 잘 아는 윤석열과 결혼까지 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약점을 잡아서 뭐 했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도대체 윤석열이 김건희와 결혼할 때 그 관계들을 몰랐습니까? 그 조, 양 이런 그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정상적으로 보면 그걸 당연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거 독신이 무슨 흠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이 50된 검사가 혼자 살고 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이렇게 먹으니까 검사 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접대는 엄청 많았지만 윤석열이 돈을 챙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 상태는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어느 시장에 나가서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의 상대자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죠. 근데 이제 동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검찰총장 뭐 무슨 이런저런 사건이 생겨서 야 이런 이제 비위가 접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알아보니까 동거 상태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급히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혼을 할 때도 김건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원해서 결혼을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나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윤석열은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그걸 알고도 그냥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윤석열이 원해서 김건희를 만나서 이제 결혼한 것이고 그 결혼의 조건이라는 몇 가지가 이제 붙어 있는 소문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주지청장 뭐 이렇게 이제 쭉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최은순이가 나서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쳤고. 근데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그 유료 기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윤석열 씨는 150번 이상 선을 받고 유명 여배우도 본인이 싫다 그래서 결혼 안 했고 뭐 이제 이런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뭐 설명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검찰 쪽에 있던 사람한테 그 당시에 들어보면 이제 윤석열은 나이 50에 혼자 사는 사람인데 누가 지금 그 나이에 뭐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세속적 평가로는 뭐 그렇게 했다는 거. 그 이전에도 뭐 결혼할 기회가 많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실제로 반대를 많이 했고 이제 그런 이제 과거를 보면 매우 비정상적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뭐 그게 이제 그 출발 지점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그 뒤에 그렇게 안 살았으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산 것이
파란만장하다는 게 아니고 모든 권력을 사유해서 어떻게 재벌 기업이 김건희한테 쩔쩔매면서 코바나 콘텐츠 행사하는데 스폰서를 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지주 회사 이런 데서 다 나서서 했다. 산업은행이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일개 검사 아니 지청장 정도 칩시다. 그런데도 이 정도를 휘두를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그럼 특수부 검사들은 다 해먹은 거 다 꺼내면 한도 끝도 없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 역전이 될 때 단계를 밟아서 간 게 아니라 김건희는 완전히 지옥에서 천당급으로 바로 올라서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자 20대부터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이력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속성을 가진 걸 딱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 권력의 정점에 딱 가서 진두지휘하는 이런 감각들은 과거에 체득된 걸로 보면 완전히 종횡무진하면서 이제 초고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코바나 콘텐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예. 코바나 콘텐츠는 뒷배가 있어요? 뒷배가 그래 대한민국 재벌 기업 아니면 뒷배가 누가 대줍니까? 외국에 있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뒷배가 돼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후원업체 중에서는 지금 굴지의 자동차 회사도 후원했지 않습니까? 아까 공공기관, 금융기관도 하고 그거는 뭐 검사 잘 나가는 검사, 특수부 검사 뭐 보험 든다고 미리 캐비넷 한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상을 하면 이제 뭐 듣긴 했지만 증거가 없죠. 캐비넷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캐비넷을 지금 만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보통, 대검 정보기획관실 있죠. 경찰청 정보 라인 있죠. 여의도 가면 찌라시 전문적으로 만드는 정보지 있죠. 그리고 기업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딘가로 취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슬쩍 흘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라는 게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그 구조 위에 있으면 특히 이제 재벌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성계 문제, 재벌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횡령과 배임의 문제, 재벌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M&A 문제 이런 거 다 따져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존재하도록 만들어서 뭔가 이권 개입을 하느냐라는 것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 심하게 들었던 이야기는 아예 로펌에서요. 검찰에다가 이 재벌 기업에 문제점을 던져준대요. 로펌에서요? 아니 그건 내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그래 놓고 나서 그 로펌이 다시 그걸 수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KT 이번에 그 국감에서 나왔죠. 막 검사들이 줄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국내 대기업에 줄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검사들이 있으면 검사들은 사건을 만들 수 있고 사건을 죽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로펌에서 한 방 해먹자고 마음먹으면 아예 이걸 검찰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걸려들잖아요. 이거 누가 해결할 거야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을 집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특수부니까 이건 일반 형사부도 아니고 공안부도 아니고 특수부라는 게 뭡니까? 이제 재벌, 정치인 딱 이런 것만 잡아놓은 한 전국에 200명 정도 있어. 이것들이 한번 가지고 놀자고 마음을 먹으면 진짜 부자가 보통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작업이 들어간다고요. 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백재영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같이 만납니까? 왜 만난 거예요? 왜 만나냐고. 그때 뭐 전보고 이 사람 대통령 될 건지 말 건지 한번 미리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났다는 것이 지금 뭐 나와 있는 뭐 보도 내용 뭐 이런 건데요. 저 그렇게 아니 왜 중앙일보 회장이 왜 중앙지검장을 만납니까? 중앙지검장 같으면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청 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쭉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될 만큼 관리를 해야 될 만큼 중앙지검장이 대단한 거나 뭐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근데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주라도 있지만 내 당신을 봐줄 수 있다. 대통령 키워줄 수 있다. 이런 이제 거래가 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문이지만 평소에 중앙지검장 정도면 그 정도로 지금 지가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휘두른 건 결국 수사와 기소권 독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을 테고 그러면 그 단계에서 누가 된다고 하면 재벌들은 설설설 낄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런 방송을 해줌으로써 재벌들이나 대기업도 엄청 좋아할걸요. 아예 이런 것을 발본색원하듯이 다 알려버려야 다음에 이런 짓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당시에 코바나 컨텐츠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됐다. 왜 줄을 서서 스폰서를 했다. 캐비넷 안에 수백 명이 다 있어서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국회에서 이 말 못합니까? 지도 말 잘못하면 바로 들어가면 지도 죽는데 다 쉬쉬쉬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은 아예 윤석열이 있을 때 꿀한자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지한테 걸려들까 뭔가 잘못한 게 이게 막 소문이 나고 하니까 그 뭐 어깨 툭툭 치면서 그 니 잘 봐줄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씨가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이제 들어본 것이 누군가 가공해서 만드는 소설이 아니었을 거다.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자 기세등등하게 뭔가 스폰서를 받아내고 했던 거, 그리고 세계적 거장, 뭐 작품값만 해도 수천억인 거를 아예 보증 없이 가져왔다. 1,000만 원 와서 누군가 보증을 서줬겠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관여했을 것이다. 이제 이것도 나는 밝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코바나 콘텐츠 지금 김건희 다른 거 해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재벌들과 연결됐고, 그 재벌들은 사실 경감을 하거나 뭔가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갖다 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밝혀야 제2, 제3의 김건희가 안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나쁘게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다 취했던 거죠. 규모도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김건희 씨가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수단도 좋고 너무 대단하게 뭐 남자를 후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씨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의 휘하에 놓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대통령 된 것처럼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이제 온갖 권력을 다 휘둘렀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씨가 사실은 모든 업무를 다 윤석열 대신해서 보고, 윤석열은 그냥 술 먹고 놀게만 해주면은 난 상관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뭐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한 비서관 한 사람이, 이분도 제가 이제 뭐 몇 차례 만났는데 결국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마다 나왔어요. 하도 불법 부당한 지시를 많이 하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내려오니까. 그거 안 들으면 짜증내니까.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났잖아요, 초반에. 어느 순간에 김건희 파만 다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가나 역량이 도저히 이렇게 평가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참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나와버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하도 부당한 지시를 많이 하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데 아무도 김건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얘기를 못한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했는지 금방 찾아낸다는 거예요. 바로 또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이게 스파이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고, 어느 순간에 가니까 집무실에도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 그것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실제 직무를 볼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도 몇 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 뭐 술 먹고 윤석열은 뭐 없으니까 김건희가 한 것인지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이제 정말로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국정농단이 대통령실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누구도 이야기를 못하고 김건희가 훨씬 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냥 치닫는 걸 다 방치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그 상황을 되게 괴로워했고, 일부는 이제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냥 아예 동화가 돼버리고 그 사람 밑에서 아예 그냥 기거나, 아니면 그냥 딱 박차고 나오거나. 사실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통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 텐데, 정무수석이 그 와중에 밀려나게 됐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정무수석이 최초에 그 정무수석은 부산에서 원래 갔던 그 부산 동래구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했죠. 네. 그 뒤에 이제 국정상황실장 했던 또 국정상황실장 정무수석이 있었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그 이진복 수석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가, 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어려운 분인데 모시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데 김건희를 보니까 10배쯤 어렵더라. 이진복 수석의 말이? 그거는 제가 실명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 100배쯤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김건희 오빠들이에요. 오빠. 김건희 오빠는 김진우. 100배쯤 어렵더라라고 이제 실명하면 이게 요즘 뭐 우리 약간 노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 그 정무수석이면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더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의도에 익숙해져 있는 이제 보수정당 출신의 정치인이 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가족 대통령실도 아니고 대통령이 존재하나 대통령 실권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는데 대통령 출퇴근이 불분명해. 아침에 출근도 안 해. 5층에 사우나탕 만들어 놓고 거기서 땀 빼고 나야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나타나 주도해. 배우자가 당에서 왜 이런 일이 있나 저런 일이 있나 라고 수석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참 수석이 돌아 나오면서 야 진짜 내가 이런 걸 좀 하려고 여기에 있나 라고 탄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정무수석 중에 한 사람은 오빠는 더 하더라 라는 것. 근데 오빠라는 것은 실제로 최은순과 포함해서 그 가족들은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 친척도 없습니까? 형제도 없어요? 누나도 없어요? 그건 사촌도 없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배우자 가족들만 존재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취임식을 하는데 윤석열 혼자 있고 아버지 뒤에 있는데 배우자와 관련된 사람이 우글우글해. 명태균도 거기에 김건희가 불러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저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 대통령실이 누구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김건희가 확실하게 대통령 되고 나서는 다 지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무수석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뭐 정무수석이 이제 그만두고 나오고 뭐 잘 나왔죠. 잘 나오고 뭐 정무수석뿐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알리면 배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알리더라도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알렸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다 알고 있었지. 저게 안 된다는 거는. 김건희가 정상적으로 사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김건희가 일반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지금도 김건희가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엮였다고 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자기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김건희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전제로 보면 모든 게 쉽게 설명이 된다고. 어떻게 주술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계를 연결해서 이 사람 연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국가조창기도회장을 누군가 연결해서 만나잖아요. 뭐 그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 거기에서는 클라프 반클라프 목걸이를 못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앉아 있었어요. 최초로 이봉관 회장과 김건희가 만나는 자리에는 동석을 했는데 그 일이 없었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반클라프 목걸이를 줬잖아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이봉관 회장이. 네. 누군가 동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처음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최인호 의원을 노영희 변호사한테 소개시켜주러 가는 내가 메신저가 같이 앉아 있잖아요. 나 가고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자, 그때는 반클라프 목걸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화장실에 갔을 때 줬거나 뭐 그럴 수도 없어요. 따로 많이 만났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그 자리에 동석했던 분이 했던 이야기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해서 천공, 그 다음에 건진, 그리고 명태균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과가 초현실과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기독교계로 와서 김장한 목사를 만나야 돼. 순복음 교회도 만나야 돼. 그러려면 연결하려면 국가조창기도 회장이 필요해. 그래서 이봉관 회장을 만났어. 거기서 이봉관 회장은 알아서 뭐를 줬어. 나는 한 번만 줬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드러난 게 한 번일 테고. 그럼 이렇게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세력권을 이렇게 넓혀가는 김건희가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비정상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안 본다는 거예요. 김건희를. 그렇게 할 수 있다.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 통일교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천지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계종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불교 신자인데 갑자기 주술과 무당을 하고 있는 아예 뭐 약간 이제 사이비과에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치라고 만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정서적으로 안 되는데 그것까지 넓히고 있는 거를 김건희가 비정상이라고 전제 조건으로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은 김건희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 돈이 되는 모든 곳에 마술을 뻗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한 거지.
김건희 남는 건 권력 아니에요. 돈밖에 없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돈밖에 없어요. 돈이 어딘지 좀 찾아내지도 못하잖아요. 저수지가 2개나 있다면서요. 저수지가 2개가 있대요. 2개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국내에도 저수지가 최소한 자산운용사 같은데 2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은 누가 관리하는지도 지금 몰라요. 너무나 많이 받아 먹었거나 아니면 챙겨놨거나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마약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김건희? 마약 이야기가 왜 김건희 나온? 백혜련 경영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까? 아무 흔적도 없는데 왜 마약 사건에 대통령실이 왜 개입을 하냐고요? 왜 개입을 하냐고? 김건희 씨가 그럼 마약을 복용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마약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한국에 마약을 이렇게 가져와서 유통을 시키는 과정에서 왜 대통령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야, 이 사람 봐줘, 이 사람 문제 있어 없어 하는 것을 진짜 관세청 공무원이 백을 썼기 때문에 야,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라고 했겠냐고요. 만약 마약이면 그 당시에 한동훈을 비롯해서 모든 소위 말하는 집권 세력이 마약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막지 못하면 나라 끝난다라고 했던 거기에 왜 마약 사건을 막아주느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약 밀매하고 그럼 연관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나와야 되지. 그 김건희 특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5년 10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죠. 이것만 다 밝혀내면 대한민국 깨끗한 나라가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모든 수사와 기소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김건희가 모든 돈 되는 일에 다 개입을 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수사만 하면 우리나라 아주 깨끗해진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지금 그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이원모 비서관 예. 그 집안에 무슨 한방병원이죠. 거기서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뭐 액수가 크더라고요. 뭐 50억 뭐 125억 125억 뭐 엄청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검찰 때부터 뭐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리 주고 그 자리 준 그 시점 전후해서 돈을 만들고 2번이나 만들었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그게 이제 다 김건희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다, 그죠? 친형제 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친형제처럼 가까운 관계라고. 이원모, 그 다음에 무슨 지연이고 서지연이죠. 신지연.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요 네 사람은 형제와 같은 사이죠. 제가 듣기로는 신지연과 이원모를 연결해둔 중매쟁이가 윤석열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뭐 그것도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자생항만병원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됐다라는 건데 이제 그 정도면 자 보좌진으로 등록하지 않고 행정요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비행기 정도 타고 갈 정도면 뭐 보통 사이겠습니다. 너 알아서 좀 가서 좀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생한방병원에서 윤석열 정도의 힘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다 하고 있다는 걸 봤을 텐데 누구 편을 들면 됩니까? 무조건 김건희만 딱 잡으면 윤석열 다 되니까. 인사청탁하는 사람 내 예전에 그 윤석열 정권 출범했을 때 김건희 라인 어떻게 다 잡는지가 목표지 윤석열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김건희 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인데 그 자생항만병원 문제도 지금 저게 워낙 크게 터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초강경으로 나오대요. 걸린 놈 다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 그러더라고. JTBC부터 조치를 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안 막아놓으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일단 차단해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느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파헤쳐 보면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가 있죠. 지금 그 문제는 지금 드러난 게 건강보험 그 재정에 시범 사업으로 자생한방병원에서 뭐 약품을 뭐 그걸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생한방병원의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료보험 수가로 받은 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약품이 건강보험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정되는 것이 어쩌면 이제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까지 시도하고 실제로 패스했다는 게 중요하지 뭐 얼마를 받은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별로 받은 거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후회 막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원모 라인도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 후회 막금이라는 게 이제 감당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건희하고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하는 동안에는 몰랐나? 걸리고 나니까 인지사 후회 막급이에요? 아니
하는 동안에는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 이게 처벌을 받냐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몰라요? 정권이 안 바뀔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그 내란 세력이 종식되거나 조기에 예를 들어 대선이 열려서 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대도요.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면 설사 정권이 바뀌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특수부란이 똑같이 자기 사람들 그대로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워낙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너무 많은 범죄를 지금 모든 집단이 저질렀다. 내란 사건에 대한 척결 문제는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일당 그리고 국힘 일부 관여했다 이거잖아요. 모든 국정농단은 어디로 다 모여, 김건희 특검으로 다 모여 있다고요. 김건희 특검 안에서 있는 거를 다 발본색원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깨끗해진다. 이것은 절대로 수사에서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파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외로 증거가 차고 넘치고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해먹어도 되니까 막 해먹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거 잡기가 훨씬 더 좋은 수사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마 상상 초월의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엊그제 제가 어디 취재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뭐 방클라프요, 뭐 예를 들어서 비자금 얼마 이런 거 아니래요. 선물 엄청 더 나온대. 선물이 엄청 더 나온대요. 지금까지 받았던 이제 그 선물들이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튀어나올 거래요. 그러면 김건희가 왜 명품을 저렇게 좋아했느냐? 그 돈에 미쳐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품만큼 재테크하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거리면 한 5천, 1억인데 명품은 한 1,000만, 2천만 해도 뭐 1년, 2년 지나면 500만씩 뛰잖아요. 다 이렇게 한정 판매하는 그런 명품들은, 그러니까 뭐 300만원짜리 디올백 이런 거는 옆에 그냥 아무나 주는 거죠. 그걸 왜 김건희가 가지고 있으면 재테크가 안 되는데. 재테크 되는 건 5천, 1억 이런 이상 되는 건 우리 모르는 브랜드 있잖아요. 이건 완벽한 재테크지.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현금으로 바로 융통을 할 수 있잖아요. 최고지. 현찰 받는 거 더 낫지. 명품은. 근데 우리 평론가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드러나고 뭐 외환죄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노상훈 아직 뭐 본격적인 수사 잘 알려진 않지만 수사는 어쨌든 하고 있는데, 김건희와 관련된 그 쿠데타 이 부분은 왜 잘 안 드러나는 겁니까? 김건희의 쿠데타라고 하면 김건희가 아니 개입한 그 거예요? 12월 3일 날 예. 그 쿠데타에 김건희가 관여했냐 안 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에 가장 최정점에서 그 V0인데 모든 그 쥐락펴락했다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걸 돈으로 매기를 하든 무슨 하든 간에. 그럼 작년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계엄이 지금 준비됐다. 그리고 작년 초반부터도 쿠데타 그 계엄을 언급했다는 것이고,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윤석열이 준비하고 군을 동원하고 김용현을 시키고 노상훈까지 다 드러나는 마당에 V0인 김건희의 그 흔적이 왜 내란 특검에는 안 나타나느냐.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한데. 김용현의 자존심상 이거 김건희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통용됩니까 안 됩니까? 윤석열의 자존심상 이거 최종 컨펌을 김건희한테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용이 안 되겠죠. 증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진술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김용현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용현이 원래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다가 대선 2달 앞두고 윤석열 캠프로 합류를 하면서 뭐 무슨 특유위원장 같은 걸 맡거든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과 딱 아삼육이 돼가지고 김용현이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앞장서고 민주당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윤한홍 의원이 주도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용현의 머릿속에는 다음 대통령이 나다라는 게 확고하게 있었다라고 정언하는 분이 있어요. 김용현을 잘 아는 사람이, 오랫동안 잘 봤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정언하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김용현, 윤석열 주도해서 뭔가 판을 그렸겠죠. 내란. 그리고 김건희는 거기에 대해서 눈만큼 벅벅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데, 김건희가 국정과 관련된 것을 잘 안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돈벌이와 관련돼서는 촉도 좋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권력을 이렇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가 시스템적으로 내란을 어떻게 일으키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포고령을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는 지 지식과 역량으로는 안 됐겠죠.
그러나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추론은 가능한데 이제 그것까지는 진술이나 증언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범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가 지금 이제 벌려놨던 그 국정농단의 핵심은 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전제로 저는 다 파헤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실질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 여러 가지 저도 잘 안 풀리는 것 중에, 저도 좀 아는 분이지만,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쓰려고 했다 하는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실제로 그렇게 예. 양정철 씨 말하는 거예요. 예. 뭐 하여튼 이름은 그렇지만, 그 발상은 김건희가 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요. 뭐 그렇죠. 누군가 아이디어를 이제 냈을 예, 건데. 그, 예. 김건희가 저렇게 이제 극악무도하게 국정농단을 주도적으로 전방위로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있었게요? 검찰을 일단 완전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검찰총장 시절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최소 6명인데 김건희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했던 사람들, 코로나 컨텐츠, 비동, 삼천 거기에 같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고 지금도 뭐 국회의원 활동하는 사람들도 최소 2명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실제로 모르고 했으니까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김건희의 머릿속에는 저들도 언제라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이제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본다면 지금 김건희가 저렇게 국정농단을 하는 데는 국힘 쪽에서만 뒷배가 되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죠. 민주당 쪽에도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야 이러면 큰일 나니까 이 사람을 비서실장 하면 어때? 구체적으로 이제 오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시도를 한 거지. 그래야 이쪽을 지금 이재명 세력이 크는 걸 막고 문재인 세력들을 좀 데려와서 쓰고 대신 이쪽은 우리가 먹고 하는 그 계산과 기술이 이제 적용이 그대로 됐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김건희가 나쁘다거나 진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하거나 중앙지검장하거나 했을 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정부가 행정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줬으니 그 사람들하고 김건희 씨랑 관계가 돈독하다 이런 돈독하고 얘기예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정치하시니까 집에 초대해가지고 공직자가 우리 집에서 술밥 먹자고 해서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그 정도 사이면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기자하고 민주당에도 유력자야 삼겹살 구워 먹읍시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더러 모여가지고 의샤하고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왜 그러면은 지금 만약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거 가겠습니까? 못 가지. 중앙지검장이 누가 있다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날 일이지. 근데 그때 여러 사람이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 사람들 지금 다 감옥에 가지도 않더라고. 윤석열 정권 되고 나서 보니까. 뭐 죄가 없겠지. 근데 이재명은 300번씩 쳐 죽이려고 나서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는 지금은 이실직고할 걸 좀 국민 앞에서 밝혀야 한다. 윤석열 이런 놈인데 내가 잘못 봤다. 그때 김건희가 구워준 삼겹살 내가 먹었는데 지금 막 구역질이 난다. 진짜 미안하다. 이런 말 해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말 안 해. 이재명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뭐 끝까지 돕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아,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 민주화 운동하고 과거에 학생 운동했던 사람이 뭐 한국 나 혼자 잘 되면 잘 되지. 그때 뭐 윤석열 내가 잘못 봤던 건 실수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여전히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러다 저러나 이쪽에 이재명 패만 빼면 나머지 패 중에 내 패도 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권 바뀌고 나면 그냥 사면 받는 거고 사면 받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 지금 김건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드러난 것은 빙산일각이다. 실제로 알고 있는 자들끼리 해먹은 것은 천지로 있을 것이다. 부실채권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유한코라고 있죠. 네. 거기도 아마 엄청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 이번에 저거 찍어. 저거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공기업의 옆에 붙어 있는 회사들 매각하고 정리할 때 이것도 따져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캠코 있죠. 자산관리공사로 네. 가서 뭐 헐값에 팔고 말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급하니까 빨리 처리해 이러면 막 100원짜리가 10원짜리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널름 이렇게
먹고 아니 그런 거를 굳이 따져보면 엄청나게 3년 동안에 30년 해먹을 거를 다 해먹었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아닌 데가 없다고. 인사, 메가매직 이런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국가 주요 기관에 들어가서 해먹었던 거 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겁도 없이 어디입니까? 신한은행이 투자해 줬습니까? 저 IMS에? 신한 맞죠? 그냥 가까워하고. 네. 그거 다 미쳤습니까? 그거 왜 해줘요? 그 회사 부실 회사에 170억을 투자 유치하는데 국내 대기업들이 다 나서가지고 해준다. 그거 수사도 지금 못하잖아요. 정상적인 투자 절차 거쳤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대범하게 해먹었으면 보이지 않는 데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김건희 특검은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연장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뭐 그 통일교의 일본 재산을 해외로 이제 빼돌려야 된다. 그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원조주는 ODA 자금을 필리핀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그게 이제 일본 통일교 재산과 우리나라 ODA 사업과 또 이를 매개로 한 윤건희 부부의 관계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합작을 기도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미 합작을 기도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어디까지 밝힌지 봐야 되고 그거보다 더한 이야기도 있죠. 방송에서 그냥 이거는 카드라 정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핵무기 기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기술 이거를 어딘가에 빼돌려서 무기 생산 체계를 바꾸는데 하면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실제로 방산의 핵심 기술을 제3국어로 빼돌려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보자. 거기가 중동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김건희의 발상이다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발상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내어서 들고 다니는 놈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선거부정 세력들도 연관이 돼 있고 미국에 있는 그 사람 이름도 거론이 되고 그들이 결국 하려는 건 뭐냐. 무기, 핵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이때는 돈이 천문학적이다. 라고 하는 그 계산을 가지고 움직인 자들이 있다. 이제 이것도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는데 그분은 실명으로 제가 거론을 할 수 있지만 다만 증거가 있다 없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요. 마약도 있죠. 무기도 있죠. 그 다음에 ODA 자금을 통해 가지고 해외 원조 사업한다고 한 거 있죠. 다 찾아서 저는 5년이든 10년이든 해야 한다. 그걸 하지 않으면 과거부터 그렇게 해외로 빼돌렸던 돈 찾아낼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찾아내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범죄 청정 국가가 되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아니 뭐 놀라고 할 게 아니고 뭐 꼭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한 번씩 들으시면서 정말 뭐 들으면 들을수록 새삼스럽게 충격이 오네.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끝까지 수사해야 된다고요. 예, 수사해야죠. 수사해야죠. 국정 뭐 감사 이런 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저질러놨던 일은요. 아마 이제 뭐 하여튼 상상 초월이다. 그런데 이제 그 전시 컨벤션 사업, 코바나 컨텐츠 이거를 계속 지금 두고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럼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정권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서 더 규모 있게 또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궁리도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김건희는 초기에는요. 잔도 만지고 선물 받고 이권에 개입해서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 뜯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슈킹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건진동이 슈킹 했잖아요. 어느 시점부터 김건희의 수법이 달라져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아예 ODA로 가면 그 수수료가 몇십 프로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돈이 100억, 200억이 아니에요. 1000억, 2000억, 3000억. 그 다음에 방산과 무기로 가잖아요. 이거는 수수료가 얼마쯤 냅니까? 한 번 거래하면은 조 단위로 거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로 보면 이제 김건희는 드디어 돈을 제대로 벌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전제입니다. 국가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들키지도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충 연결이 안 됩니까? 해외에 있는 유명 미술관을 한국에 유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국가 예산을 수천억을 넣어서 만드는데 이거 오퍼레이션 운영회사 누가 하지? 국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전시할 때마다 국가에서 계속 넣어가지고 그런 거 우리 한 몇 개 만들어 보자. 예산 어디 있어? 야 대구 예산 좀 있어? 부산 예산 좀 있어? 인천은 어때? 광주는 어때? 대전 어때? 대충 부산 대구 해먹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시죠. 그런 게 아니 있는지 그 없는지. 부산에는 실제 지금 퐁피두 분관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한 그게 이제 지금 부산에서는 완전히 지금 회자가 되고 특히 이제 예술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요. 전국에 한 1000여 명 가까운 교수님들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 진상을 규명하자고. 아, 진상규명. 그 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원래 이게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맹문을 걸었는데, 엑스포가 실패하고 난 뒤에 또 행정 절차가 특혜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방 예산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행안부가 처음에는 이 사업 기한을 올렸을 때는 엑스포 유치라는 목적 때문에 이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특혜 조건을 달았는데 그 원인이 무효가 됐어요. 엑스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 뒤에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 행정권력을 동원해서 퐁피두 분관을 그 이제 억지로 추진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지방의 권력의 힘만 가지고 이렇게 행자부의 원인 무효가 된 상태에서도 밀어붙일 수가 있느냐? 이게 뭐지? 이게 뭔가 더 큰 권력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혹시 이것도 뭔가 권력의 정점에서 또 김건희 쪽에서 뭔가 이것도 밀어준 거 아니냐? 또 더 나아가면 직접적으로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흉흉한 소문. 저는 최인호 까지 있죠. 말씀 들으면서 그 혹시라는 그 접두사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운영 누가 할 건지 좀 물어봐야 되죠. 부산시에서는 누가 가냐 하느냐. 그럼 그 퐁피두 미술관 있으면 운영사 누가 정하는 거 뒤에 보시죠. 뭐 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주도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와서 누구를 만났을 텐데. 그리고 프랑스 가가지고 그 미술관에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갔는지, 뭐 시장이 갔는지, 도지사가 갔는지 따져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이 시장님은 당연히 퐁피두 관계자를 만났고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에도 무릅쓰고 부산시장이 엑스포 유차로 갔다가 파리 갔다가 더 그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게 이미 이제 보도가 됐어요. 됐는데 이제 본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산에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관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김건희하고 관계에서 또 이 뭐지 아까 그 행정적인 특혜를 또 밟은 그거는 아니. 부산시장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원인 무효가 된 것을 어떻게 단계를 밟느냐. 그거는 더 큰 권력적 배경이 있는데 김건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탄핵까지 다낸 마당에 김건희 특검까지 있는데 당장에 무슨 운영까지 뭐 이제 만약에 설사 분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뭐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추진을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 중에는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아이고. 뭐 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뭐 흉흉합니다. 부산 민심이 그러니까 뭐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부산만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부산 것도 반드시 파헤쳐야 되고요. 저는 특검에서 수사의 범위가 정말로 끝이 없이 한번 파봐야 한다는 것이고 양평게이트 지금 어떻게 가 있습니까? 산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해안에 빠져버렸습니까? 왜 그 수사다가 중단돼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밝히고 있는 이제 상황이니까 시간 연장을 통해서 부산 그것도 따져야 되고요. 다른데 얼마나 네. 더 많은 게 있겠습니까? 지금 뭐 얘기가 한두 끝도 없고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거 김건희 특집 2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건희 특검 지금 불쌍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네요. 자, 어쨌든 일단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네.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린 걸로 하고요.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최고의 출연자 중에 한 명인 전계한 스픽스 대표가 정말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추천해드리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스픽스가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혹은 내 상품이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나는 운전자 보험 이미 가입했으니까 문제없다? 아닙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 때문에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은 항상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혹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도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정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요, 또 요즘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밀고 있는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입니다. 2025년 8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지금 공연되고 있습니다. 스픽스 고객들께는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링크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인증번호 누르는欄이 나옵니다. 2025라고 인증번호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전석, 전기간, 전회차가 여러분들께 제공됩니다. VIP 11만원짜리가 6만원, 또 R석은 88,000원짜리가 5만원, S석은 66,000원짜리가 4만원에 공급됩니다. 링크에 접속하시고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날짜 선택하시고 좌석을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하시면 예매가 완료되는데요. 공연 당일에 공연장 매표소에서 예매자 성함과 전화번호 확인한 후에 티켓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티켓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10월 13일 월요일부터는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 시간이 저녁 6시로 변경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석 연휴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하고 우리들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추석 연휴 때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에서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어떤 게 사실로 드러났는지 어떤 게 아닌 것으로 확인했는지 한번 보시면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된 본격화된 이 특검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추석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역전용사들은 생방송 시간이 저녁 6시로 변경됩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할 것이고요. 저와 많은 평론가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